환경보호 알리기 프로젝트죠. 지구야 미안해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언제나 그렇긴 최근 들어 계속 그런 느낌을 받긴 하지만 참 이상합니다. 4월에 반팔 입다가 한파특보 소식이 들려오고요. 또 5월은 막 이미 여름이 되고 6월이 되니까 벌써 폭염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당연하게 여겼던 사계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천호 대기과학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숨 좀 돌리시고 여기가 계단이 너무 힘들어요. 한번 올라오다 쓰러진 사람도 여럿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천호 대기과학자님이라고 하긴요 그렇고 조천호 선생님, 조천호 선생님 보면 우리 박사님 보면 기후 변화와 대기 과학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다 이런 그럼 참 부끄러운 표현이고요. 설명이 있고. 근데 이제 처음 대학에 입학하실 때 기상학과에 가면 잔디밭에 누워서 푸른 하늘의 흰 구름을 바라보며 인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입학을 하셨다고. 상당히 낭만적인 문과적 취향의 과학자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떻습니까? 제가 써놓고서 그렇게 표현해놓고 제가 부끄럽네요. 저 원래는 뭐 학교 다닐 때 사회 과목 쪽이 훨씬 더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야, 이건 굉장히 그러면 불확실한 건데. 근데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경쟁력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 저 사람마다 뭔가 다 다른 것들인데. 그렇지. 그 중에서 뭔가가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의문점. 그런데 이 자연은 어떤 원리, 법칙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걸 설명할 때, 야 이거 확실하잖아. 그래서 자연 쪽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대기라고 하는 거, 파란 하늘, 흰 구름, 야 이거 멋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문학적, 낭만적 취향은 있는데 동시에 또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거에 끌리시는 편이십니까, 그럼? 지금 그런 성향은 굉장히 강해요.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잡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상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뭐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연구소에서 뭐 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렇게 무슨 뭐 잔디 위에서 푸른 하늘 쳐다보며 흰구름 바라본 거는 한 10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꿈꾸는 것과 현실은 그럼요. 엄청난 이격이 있으니까. 그 세계하고 현실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세계 다 그렇죠. 뭐 저도 공연 연출이 제 주 업입니다만 멋진 무대를 바라보면서 멋있게 큐를 날리는 연출가를 꿈꿨는데 실상은 계속 쌍욕을 하면서 스태프들을 잡돌이하는 게 제 일이니까. 저는 이제 주로 욕을 얻어먹죠. 왜냐하면 그렇죠. 날씨가 틀릴 때마다 정말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저는 이제 그 컴퓨터에다가 슈퍼컴퓨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갖고 이제 미래 이제 날씨를 예측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일을 젊은 시절에 주로 했었는데 한번 날씨 예보가 틀렸었어요. 그랬더니 뭐 슈퍼컴이 뭐 물을 먹었냐? 신문 타이틀 기사가 진짜 그렇게 났었습니다. 슈퍼컴이 물을 먹어서 망가진 거냐? 그러면서 거기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와 살벌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댓글 보면 암 걸려요. 보면 안 돼요. 그래갖고 야. 물론 우리 댓글은 저는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랬던. 그래서 전혀 또 직업이라고 하는 게 맨날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제 직업을 설명하면 왜 이렇게 틀리냐, 왜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냐, 어떻게 나는 직업이 이런 직업이 됐지? 근데 저도 이제 그 공직에 있을 때 기상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갔을 때 제가 제일 놀랐던 게 그러니까 제가 아마 무식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날씨 예보가 그 말씀하셨던 슈퍼컴퓨터의 결과값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예보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만요. 그래서 각자 판단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날씨가 틀릴 때마다 이제 저는 예보관 생활은 안 했지만 날씨가 틀릴 때마다 이제 일기도를 갖다 놓고 이게 왜 틀렸지? 그걸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딱 그렇게 보면 아니 이런 걸 왜 틀렸어?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제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때 어디에 폭우가 내렸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답을 알고서 그 일기도를 보면 이게 왜 틀렸지 하는데 만약 답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막상 그 일기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 가능성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토의를 하면서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근데 해야 저는 되겠죠. 진짜 그 전까지는 저도 그 슈퍼컴 틀리면 슈퍼컴이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막 이랬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슈퍼컴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오랫동안 예보관 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경력과 경륜으로 모여서 토론을 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뭐 날씨 예측이라고 하는 게 뭐 불확실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다 예측이라는 걸 하죠. 정치가들도 약속을 한다는 거는 뭔가 그 미래에 대한 그렇죠. 어떤 예측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예측들을 하잖아요. 와장창 틀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이 날씨 예측 이거 거기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잘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사회는 아무 여기 우리 이 날씨 틀린 거 갖고서는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분노가 있으시네. 정치, 그다음에 뭐 경제, 뭔가 이게 힘센 거에는 말도 못하고 다 찌그러져 있고 뭔가 만만한 이런 날씨 같은 거 이거 좀 틀린 거는 굉장히 이렇게 조롱을 하는. 야, 그래서 이게 약자여서 이 분야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너무 우리 생활에 밀접하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정치 경제가 훨씬 밀접하죠. 그 주가 틀리고 이러면 얼마나 피해가 크고 그런데 가까우니까. 우리 이 날씨 틀린 거는 그냥 좀만 비 좀 맞고 뭐 이러면 되는 건데 그에 비하면은 화가 많으시네. 예, 저는 아무튼 한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날씨 틀리는 거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죠. 예. 그리고 이제 항의라는 사람 대부분 아씨 오늘 놀러 갔어야 되는데 네. 왜 그런 농담도 많았잖아요. 기상청 소풍 가는 날 항상 비 온다고. 그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분야에 좀 분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측이라는 게 언제나 틀릴 여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 날씨 얘기로 좀 이제 좀 돌아가 보죠. 그 4월에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랐다가 이틀 만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었다고 해요. 이 기상이변에 대해서는 이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하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많이 배출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기 입장에서는 이제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네, 왔다 갔다. 근데 옆에서 충격을 빡 주면 이 진폭이 커지잖아요. 그냥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변동성이 커지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층에 제트기류라는 게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 제트기류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좀 이렇게 가르는 그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여기저기 막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제트기류가 좀 약화가 됩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갖냐면 우리가 여름철에 그 시내 나가 보면 그 이제 상점에서 그 에어 커튼이라고 하죠. 위에서 떨어지는 바람을 갖다 굉장히 세게 안쪽에는 에어컨을 켜놨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고 바깥쪽은 뜨거운 공기지만 그 에어 커튼에 의해서 안쪽에 차가운 공기와 바깥쪽에 따뜻한 공기가 분리가 되잖아요. 제트기류가 그 효과, 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차단을 요거를 분리를 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게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약화가 되면서 출렁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오고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훅 들어오고 그래서 막 차갑고 뜨겁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좀 전에 여쭤봤던 그런 것들은 그 말하자면 그 변동성의 확장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평균의 변화에서 그렇게 위험을 느끼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극단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위험성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극단의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봄과 가을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제 느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 봄하고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게는
아주 그렇게 크게 그 일수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오. 오히려 지난 1940년 이전하고 현재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한 20일이 줄었고요. 22일이 줄었고요. 오. 여름이 20일이 늘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겨울의 길이와 이제 여름의 길이는 굉장히 이게 이제 큰 폭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봄이 없어졌다라고 느낄까? 어. 1940년 이전보다 지금 봄이 한 2주 빨리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요. 아.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 변동에 이게 폭이 커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변동의 폭이 커지니까 이 봄 날씨가 좀 이게 어떤 일정한 이 온도가 아니라 이게 한파 같은 게 들어왔다가 갑자기 여름 같은 날씨가 널뛰는구나, 막. 널뛰기를 하니까 우리 사람은 그걸 봄으로 느끼지를 않고 이게 왜 초여름이 됐다가 왜 겨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봄 가을이 없다라고 느껴져 버리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겨울 아까 설명대로라면 겨울이 짧아졌기 때문에 봄이 빨리 오는 거고. 그냥 2주 정도 네, 빨리 2주 정도 와요. 오는 거고. 예. 빨리 온 봄인데 그런 에어커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변동성이 엄청 커져서 갑자기 겨울로 갔다 여름으로 갔다 막 말 그대로 지랄병을 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뭐 15도라고 하는 것이 14도와 16도의 평균도 15도지만 옛날에는 이제 14도와 16도 사이에서 이 봄철의 기온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10도와 20도의 범위 안에서 그래도 평균은 15도 같잖아요. 그렇지만 훨씬 더 이 변동성은 커지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군요. 제가 이제 어릴 때를 생각하면 이게 이제 겪고 나서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에어컨 있는 집보다는 없는 집이 훨씬 많았고 네네. 그리고 여름을 나는 게 뭐 대단히 막 예. 특별하고 힘들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어제만 해도 에어컨을 안 틀어놓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더위를 느끼고 또 폭염이나 열대야가 전보다 엄청 심해진 것 같은데 이것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얼어 죽는 사람보다는 폭염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예전에는 이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사치품 부자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생존의 필수품이 방방마다 있어야 되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197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20년도에 이미 그 이 폭염이라고 하는 게 거의 2배 그 일수에 있어서는 2배가 지금 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33도 이상이 되는 경우 낮 기온 33도 이상이 되는 경우 폭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폭염과 함께 이 습도가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여름철에 작년 여름에 유럽에서 40도를 넘어갔고 아주 그거를 걱정을 하는 유럽이 이렇게 온도가 40도가 높아져서 우리가 좀 유럽 걱정이 많긴 하죠. 유럽 걱정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아무리 온도가 올라가도 습도가 낮아요. 온도가 40도를 넘어도 어디 그늘 밑에 가만히 가서 앉아 있으면 괜찮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 40도 넘는다고 유럽 걱정할 때 우리나라도 그때 30도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30도를 넘고 상대 습도가 40% 이상이 되면 습도가 10% 늘어날 때마다 온도가 한 3도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봐줘요. 실제로요? 아니면 체감이? 체감이. 아. 그래서 당시 33도 그 당시 유럽 걱정 대한민국 언론에서 유럽 걱정 그렇게 할 때 그 당시 우리나라 온도는 이제 33도였고 습도가 한 70% 정도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40도로 월등히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 습도가 높은 게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피부에서 이게 땀이 나서 이게 증발을 해야 되는데 습도가 높으면 증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축축해지고 그래서 온도가 높은데 습도가 높은 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까 폭염은 1970년대 이전보다 또 일수가 2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야간에 열대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 죽이죠 아주. 예, 그거는 지금 1970년대보다 최근 들어서 한 3배, 일수가 3배 정도 늘었어요. 이게 열대야 일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낮에는 이 공기가 잘 순환이 돼서 저 꼭대기까지 잘 이게 순환했는데 밤에는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우는 도시화 효과가 있죠. 이 아스팔트나 이 시멘트가 낮에 열을 머금었다가 밤에다가 배출하고, 배출하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이 열대야 일수가 이제 뭐 47일, 48일까지 가는 그러니까 48일.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를 그렇죠. 예, 우리가 잠에서 그럼 초여름 빼고는 그냥 계속 열대야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에어컨 없이는 견뎌낼 수가 없는 이런 왜 상황이죠. 더위가 더 점점 심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해가 아까 가는데. 그 습도 문제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온도가 1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수증기가 한 7% 정도 늘어나요. 예. 왜냐하면 호수라든가 바닷가에서 증발하니까. 증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도 높아지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이 습도 자체가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아 그러네요. 예. 습도가 높아지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 야,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진짜 아주 정교하게 어떻게 짜여져 있는데 예. 이게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 연쇄적으로 그냥 예. 걱정이 점점 심해지네. 혹시 여러분 오늘 제가 조천호 박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날씨나 기상과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면 올려주시면 그 질문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게 이전에는 못 들었던 건데 최근에 많이 듣는 게 슈퍼 엘니뇨라는 네네. 기상 현상 이런 거가 일단 슈퍼 엘니뇨가 뭐고 왜 이걸 우리가 요즘 많이 듣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 이거는 자연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그런 현상이었고요. 보통 2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그 페루 앞바다에 그 페루 열대고 태평양과 앞바다의 온도가 이제 굉장히 좀 올라가는 이런 건데 보통 그 페루 앞바다의 온도가 한 0.5도 이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0.5도 이상 계속 높아진 상태로 있게 되는 거를 우리가 엘니뇨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는 슈퍼 엘니뇨라고 하잖아요. 그게 0.5도가 아니라 그 4배인 2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를 우리가 슈퍼 엘니뇨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엘니뇨의 4배. 그렇죠. 보통 엘니뇨의 4배 정도 온도가 더 올라간 그 경우를 그런데 이제 올해 바로 슈퍼 엘니뇨가 이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슈퍼 엘니뇨가 이제 일어난다, 엘니뇨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아까 제가 이 변동성이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커진다라고 했는데 이건 원래 엘니뇨라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이 자연적인 현상 이 엘니뇨가 일어나게 되면 이 자연 현상에 있어서도 이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그런데 우리가 기후 변화에 의한 변동성도 커진 상태에 이 자연의 원래 자연적인 변동성이 변동. 이거를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이다. 지금 우리가 보통 지구 평균 기온이 작년 기준으로 한 1.3도 정도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슈퍼 엘니뇨가 일어나게 되면 한 해 동안에 0.2도 이상을 올려요. 전 지구적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1도가 넘었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이 자연의 변동성이 그 거의 한 20% 정도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 그다음에 자연에 의한 변동성 이게 커져서 이 그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는 이런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니뇨는 원래부터 있던 자연 현상인데 네. 슈퍼 엘니뇨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때문에 그 원래 엘니뇨의 한 4배 정도 네. 수치의 변화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슈퍼 엘니뇨도 그것도 자연의 그런 변동성 속에서 가끔 그렇게 원래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간에 의한 그 기후 변화와 같이 겹쳐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점점 무서워지는데요. 고통스럽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몇 개 들어왔네요. 요거는 얘기하면서 같이 언급을 할 텐데 영랑님이 요즘 햇빛이 더 따갑게 느껴지는데 햇빛도 강해진 건가요?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랑님이 햇빛 따가운데 간 것으로 예. 태풍이 와서 바다를 한번 뒤집어 주는 게 온도를 낮추는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그 태풍이 오게 되면 이제 기압이 낮으니까 이 바닷물이 확 하고 이제 올라오거든요. 기압이 낮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다가 이제 뒤집어지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생태적으로 이제 그 밑에 있던 영양분들이 다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원래 따뜻했던 물들이 바다 아래쪽은 차가운 물이 뒤섞이는구나.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후 변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도 되고요. 그래서 태풍은
태풍은 물론 우리가 그게 뭐 홍수라든가 강한 바람에서 피해는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태풍은 꼭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만약 태풍이 이렇게 제대로 좀 들어와 주면 우리나라 이 물 이게 저 댐이라든가 저수지에 물을 갖다가 그때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니까 맞아요.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효과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수문학적인 네. 측면에서 가뭄도 굉장히 해소가 중요한 되고. 그런 요소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해나 이런 것들 잘 방비한 상태에서 태풍이 그렇죠. 온다면 그 물을 우리가 저장을 해서 요즘은 그 물 자체가 다 돈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 내리는 그 비를 가뒀을 때 그 경제적 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고 저는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해수면 온도 얘기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뭐 1도가 올랐다 근데 뭐 1도 2도가 오르면 뭐 엄청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1도 2도라는 그 수치가 네. 확 와닿진 않거든요. 그렇죠. 해수면이 2도 이상 높은 상태가 몇 개월 된다면 지구는 정말 펄펄 끓고 뭐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라고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네. 했잖아요. 뭐 그래서 그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 페루 앞바다의 그 동태평양 그 열대 동태평양에 지금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저렇게 되게 되면 엘니뇨가 일어나면 우리 이제 남아시아 뭐 거기 인도 그다음에 호주 이쪽이 다 건조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제 쌀 생산하고 이제 밀 생산량이 이제 뚝 떨어지게 되고 식량 문제. 식량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팜유 그 지역의 팜유의 굉장히 주요 생산지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설탕이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될 거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굉장히 기호품인 이 엘니뇨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브라질하고 이 베트남의 그 커피 생산지들의 생산량도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 맞아요. 커피는 지금 점점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또. 근데 이제 엘니뇨가 일어나게 되면 그게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런 식량의 문제, 우리의 기호품의 문제 이런 것들의 그 생산량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가격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경제적 피해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유엔에서 이제 기후 얘기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를 넘으면 네. 안 된다. 예. 근데 최근에 1.5도를 넘었다면서요. 네, 우리가 온도 계상으로다가는 지금 1.5도로 이제 돌파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엘니뇨 같은 게 센 게 일어나면 지구 평균 기온은 한 0.2도 이상을 또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엘니뇨 자연의 변동성에 있어서 온도만 올라가는 게 있냐? 그 반대인 라니나라는 게 또 일어나게 되면 또 페루 앞바다 온도가 또 내려가거든요. 평년보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나를 갖다가 한 10년 평균을 이렇게 해버리면 0으로 그냥 수렴이 돼요. 자연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맞네, 그것도. 예, 예. 네. 자연의 변동성은 그래서 0으로 수렴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엔에서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변동성에 있어서 어떤 위기가 왔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기후 위기를 막는다. 이게 자연의 변동성을 막겠다라는 게 아니죠.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후 변화를 일으킨 바로 인간의 책임성 부분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자연의 변동성을 제거를 하고 인간이 얼마만큼 일으켰나만 따지게 되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한 1.3도까지 올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 조 박사님 나왔다 그러니까 질문이 계속 올라와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분은 약간 역사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조선시대 때 네. 경신대기근 네. 이런 엄청난 예.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기후 현상이랑 지금 현재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심각하다고 보시냐? 그때가 훨씬 심각하죠. 그래요? 그때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른바 우리 뭐 역사책에서 서구 애들이 물론 기준으로 한 그거로 보게 되면 그때가 다 소빙기 때거든요. 소빙하기. 예, 소빙하기.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 자체가 뭐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그 기준점에서 한 0.5도 뭐 한 1도 정도 더 내려갔었을 때였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식량 생산이 엄청나게 이게 뚝 떨어지면서 그때 이제 뭐 흑사병 돌고 그게 뭐 유럽에서만 돈 게 아니라 이 아시아권에서도 다 돌았었던 그런 거고. 흑사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네. 그다음에 우리 조선 역사를 보십시오. 맨날 홍수 나고 가뭄 맞아요. 들고 맨날 그 뭐 경신 대기근 그건 정말 엄청난 거였지만은 그게 아니라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항상 자연 재해
사회재난에 굉장히 시달렸던 그러한 나라였었고 사회제도나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제 경신 대극기근이라고 하는 걸 이제 겪으면서 뭐 제가 정확한 그 단어는 까먹었는데 우리 그 국사시나 뭐 시험 볼 때 뭐 그 구율 제도 맞아요. 조선시대 네. 때 뭐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다 경신 대기근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소빙기라고 하는 그때가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 식량 생산도 줄었고 그래 영양 이 상태도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스트 같은 이제 그 뭐 이런 전염병도 엄청나게 돌았고 이거 유럽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어떤 사회에 그러한 어떤 위험이 그 위기가 생기게 되면 희생양을 찾잖아요. 바로 유럽에서는 그 마녀 사냥이 그때 이제 맞아요. 시작이 되죠. 마녀라고 하는 건 냉정히 말해 보면 이 사회적으로 생산량을 잃은 나이 먹은 여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그 사회에서 그 약자를 공격을 하면서 그때 수만 명의 그 맞아요. 마녀라고 네. 해서 죽었지만 할머니로 그냥 생짜배기로다가 그렇게 죽여내버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수만 명을 죽여놔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바로 근대과학도 시작하고 오늘날의 이 사상의 어떤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까 이런 합리적인 사상의 맹아들도 다 소빙기 때 그때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또한 그런 도약을 점프를 하는 것도 그러네요. 또한 인간의 위기 역사가 속에서 성장하는 예. 게 또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소빙기 고 이전에 그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중세 온난기라고 했는데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중세 온난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중세 온난기 때는 인구가 한 2억에서 한 4억으로 2배가 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따뜻하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중세 온난기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중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살만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이유가 없죠.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꿀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현실에 그래서, 만족하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살만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을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와서 우리는 그 시대를 중세 다크에이지.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중세 그 암흑기 그 살만했던 시절이 끝나고 결국 중세 그 소빙기가 되면서 그 식량도 모자라고 그 고통 속에서 결국 우리는 이 근대 과학도 만들어내고 이런 사상의 매가 뭐 프랑스 혁명 뭐 이런 게 다 그 소빙기 때 다 일어났던 것들이거든요.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은 맞닿아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기후가 사회를 바꿨다라고 이야기는 못해도 이 사회가 이 기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너무 많아. 이건 너무 개인적인데 해수면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는데 네. 저 지금 바닷가 바로 옆 아파트 사는데 팔고 옮길까요? 그러니까 뭐 해운대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는 경우에 이번 세기 말에 이제 물이 한 1m까지 올라간다. 최대치. 이건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물론 그 1m도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해안가가 항상 이게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것도 위험한 물론 그거는 엄청난 거지만 1년에 그 지역이 이 바닷물이 들어와 갖고 한 일주일 정도라도 매년 침수를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동네 살겠습니까? 그쵸. 집값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꼭 그게 물이 꼭 그 찬 게 아니라 이게 뭐 만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올 때 다 이제 해수면이 다 올라가는데 그때 바로 기후 변화에 의한 이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 같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굉장히 이제 위험스러운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1m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과학자들 어떻게 계산을 했냐? 온도가 올라가서 이 빙하가 그 표면부터 차분히 녹는 경우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탕을 입안에 집어넣고 녹여 먹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탕이 오래오래 우리 입속 안에 있죠. 그렇게 녹는 거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과학자들은. 근데 우리는 사탕을 그렇게만 녹여 먹지는 않죠. 네. 어금니로 깨트리잖아요. 반으로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적으로 이게 쪼가리가 나가면 표면적이 확 늘어나면서 금방 녹아버리죠.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린란드에 있는 이 빙하가 싹 다 녹게 되면 그 육지에 있는 빙하거든요. 물이 7m가 올라옵니다. 해수면이. 그다음에 남극 빙하 싹 다 녹으면 물이 60m가 올라와요. 세계적으로.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10m면 지금 서울의 해발 고도가 38m입니다. 전 세계에 빙하가 없다. 서울은 바다가 된다는 걸 빨리 팔아요, 여러분. 빨리 팔고. 그거는 수천 년이 걸리는 늦었어. 아니야. 그건 수천 년이 걸리는 문제고. 그런데 과학자들이 깨지는 거는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 어떤 개연성, 가능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공위성으로 지금 그린란드라든가 남극의 빙하를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극 쪽에 해안 남쪽에 있는 이 지금 이 빙하들이 금들이 지금 쩍쩍 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지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사탕이 깨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금이 가고 있는 거죠. 금이 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형준 전 시장 LCT 빨리 파셔야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쪽은 이미 이거 뭐 저기 뭐 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높게 알겠습니다. 쌓아놨기 때문에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그런 이해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요즘 이 질문을 하는 게 더 재밌겠다. 요즘 바람이 많아진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바람은 뭐 왔다 갔다 하는 오히려 약간 좀 바람이 좀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런데 그건 워낙 바람 자체가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 같은 경우는 이게 연속적인 데이터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은 불었다 안 불었다 이게 좀 크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이게 사실인가? 북극 빙하가 역대 최저라. 네. 그래서 슈퍼 엘니뇨가 예상된다는데 북극 항로와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엘니뇨하고 상관성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북극에 우리가 이제 북극은 바다로 돼 있고 그게 북극해인데 그 위에 이제 빙하가 있어서 바다 위에 있는 빙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해빙이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으면 빙하는 반짝반짝하니까 햇빛이 들어왔다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가죠. 근데 이제 그 빙하가 엄청나게 지금 빨리 녹고 있거든요. 햇빛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렇게 되면 바다는 시커멓잖아요. 그럼 햇빛의 인자는 흡수를 하게 되죠. 이건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기온을 높인다. 그래서 이 북극 쪽에 이 빙하가 녹거나 눈이 녹는 이러한 지역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바람은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야. 어느 영화 제목인데. 오존 수치도 점점 높아지던데 오존은 마스크도 소용없다는데 실내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예, 오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오존은 그건 미세먼지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이거를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그렇게 이제 미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오존은 왜 생기느냐?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이제 질산화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햇빛이 강하면 그게 이제 그 질산화물이 오존으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햇빛이 셀 때. 그러니까 여름에 이 지상 오존이 높아져 갖고 우리한테 피해를 좀 많이 준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건 자동차 배기가스를 이건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야,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온 적이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많나 봐요. 그다음에 이 오존이 저 성층권 저 15km 저 위쪽에도 있잖아요. 네. 그 오존층은 이게 이 햇빛에서 오는 이 빛에는 우리가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외선이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성층권에서 이 오존이 그 자외선을 다 흡수를 해주거든요. 자외선을 우리가 그냥 맞는다? 그러면 이 피부암이 걸려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가 이제 CFC라고 하는 그 이제 프레온 가스로 이제 썼기 때문에 그 오존층이 이제 파괴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1998년도 그때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CFC 그 프레온 가스를 프레온 가스를 쓰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존을 보게 될 때 지상에 있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이고 저 꼭대기에 있는 거는 자외선을 막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그래서 저기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많아져야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하는 이 공기 속에 있는 오존은 이거는 줄어야지 된다. 그렇게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진짜 복잡하네 자연이라는 게. 아니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왜 그 아르헨티나의 그 우리가 탄소 배출이나 탄소 중립 얘기할 때마다 네. 아르헨티나 소들의 배출하는 탄소가 더 많아서 네. 뭐 이게 저기 크게 위험하다 뭐 이런데 이런 것도 사실 좀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정말 그럴까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소를 우리가 제가 정확한 숫자가 조금 아리까리하긴 하는데 15억 마리인가를 키우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소들을 키우고 있고 거기서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대세김질을 하는 거니까 대세김질하는 그런 이제
가축들이 이제 그런 메탄이 나오는데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한 수십 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소로부터 나오는 이것도 무시를 하냐 아니 물론 이게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좀 가야 되는데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휴나 환경 혹은 생태학자들을 많이 만나뵌 건 아닌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 기후와 환경 문제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뵌 적이 있거든요. 우리 조 박사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다시 회복하거나 혹은 이 균형을 찾아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실 좀 늦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약간 좀 늦은 감은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결국 인간은 그 어떤 서사를 만들고 그 서사를 또 실현을 시켜내는 존재가 또한 저는 인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IPCC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기준점 국제적인 뭐 기후 정책을 세우거나 기후 변화 협상을 할 때 이제 기준점이 유엔에서 나오는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체 IPCC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지금 현재 이제 유엔 차원에서는 1.5도를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1.5도를 이제 막기 위해서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저기 탄소 중립이라고 그렇죠. 2050 탄소 많이 중립. 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체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이번에 IPCC 보고서에서는 그걸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으로 이게 달성 가능한 거야? 이거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하려고 하면 10년마다 현재 배출량을 약 절반씩 줄여야지 그게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줄여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과잉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줄인다라고 해서 당장 우리가 살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낭비를 줄인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항상 그래서 10년 간격으로 절반씩 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으로 이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절반을 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IPCC 보고서에서는 모든 기술을 갖고 다 그걸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절반 이상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는 기존의 시스템을 갖고서는 안 되죠. 우리의 문명은 화석연료 기반한 문명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이 투자 자금도 다 계산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1.5도를 막으려고 하면 전 세계 GDP의 약 4%를 투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류는 지금 현재 전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돈을 안 쓰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뭐 전기차도 만들고 무슨 뭐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미 그 전 세계 GDP의 2%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투입되는 투자금의 약 2배를 투자를 하게 되면 1.5도는 막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2차 대전 때 영국이 국방비로 GDP의 50% 이상을 썼거든요. 미국이 한 40% 가까이를 썼고요. 전쟁 때 GDP의 한 절반을 썼다라고 해갖고 뭐 영국 시민이나 미국 시민이 무슨 뭐 굶어 죽고 뭐 건강이 나빠지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다 건강하게 살아남았고 나라도 지키고 민주도 지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때 그 국방비에 1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이거는 넉넉히 막아낼 수가 있다. 결코 우리 인류는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IPCC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그걸 막아내지 못하는 건 철저하게 욕심 때문이지. 그렇죠. 오늘날의 이 기득권이 이 시스템 그냥 놔둬도 나 이익이 많이 나는데 이걸 내가 왜 바꿔라고 하는 바로 거기. 그래서 바로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오늘날의 이 기반의 이 어떤 기득권의 이 시스템을 갖다가 바꿔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 이제 그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정치적 압박을 가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노력이나 사람들 개개인이 정부나 혹은 기관을 상대로 한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되지만 네. 교육이나 혹은 그 개개인의 실천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중에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다. 우리가 뭐 일회용품을 줄이고 뭐 에너지를 적게 쓰고 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의 그런 어떤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거 대단히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회적 변혁은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게 되면 그냥 착한 사람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거는 기후변화 대응은 착한 사람으로 이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소득 수준이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 이산화탄소의 절반을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 세계 가난한 사람 절반의 사람은 고작 10%만을 배출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피해는 실제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사망자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다 그렇게 나오고 식량이 부족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다 개발도상국의 그런 문제들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정의의 문제이고 이 불평등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고 또한 세상을 바꿔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역사에서 늘 뭐 나라라든가 공동체 안에 위기가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각자 도생으로 날뛰었던 그런 나라나 그런 공동체 다 멸망하고 없습니다. 이 기후 위기는 우리 인류 전체,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이 문제잖아요. 이거는 해결하는 건 연대와 협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기에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야, 오늘 박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드네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 그럼 기후 변화가 없으면 이 세상 살만하냐라고 하는 저는 근본적으로 그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기보다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경쟁에 떨어질까 내 자식이 경쟁에서 밀릴까 우리는 늘 그 불안 속에서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거는 너무나 비참한 이유로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저는 바로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연대와 협력에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을 하는 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바로 기후 위기가 마련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바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데 이거는 아까 중세 얘기했던 그 맥락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건 도약의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우리의 사회적 그런 힘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예. 있겠네요. 어쩌면 지구가 인류에게 주는 경고이자 선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있어서 어떤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각자의 가치가 다 다르고 또 그 안에 또 욕망도 있고 항상 그런 거를 갖고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은 지구의 우리가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지구의 이 물질적 조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까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은 우리의 배경 우리가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해야만 하는 바로 거기서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천호 박사님과 함께 대기와 과학 혹은 지구 그리고 기후 환경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댓글 중에 계단이 문제가 아니라 원체 말씀이 빠르시네. 정의로운 세상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비유법을 사용해서 설명해 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고요. 이거 자꾸 물어봐 달라 그래서 스타링크가 햇볕을 막으면 지구 온도가 내려가나요? 네, 그거는 안 됩니다. 네. 이건 내가 생각해도 아니야. 알겠습니다. 강남에 게릴라 폭우 올까요? 올 확률이 있죠. 지금 현재 강수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극단화로 가요. 강수량 아까 변동성이 크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난 이제 100년 동안에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강수량이 한 10%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 10%가 늘으면 그게 이제 왔던 비해서 10%씩 늘은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내린 비의 횟수가 많아져 갖고 그게 10%가 늘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런데 비 오는 날수는 또 줄었어요. 이건 뭘 의미를 하냐? 이게 극단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가 이게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니까 하늘에 구름이 많겠죠. 그러니까 많은 비를 더 내릴 거고요. 근데 올라간 이 공기가 계속 우주로 가지 못하거든요. 성층권에 딱 막혀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지역은 옛날보다 공기가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더 세게 내려오죠. 그 내려오는 지역은 고기압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바로 폭염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더욱더 많이 오고 그다음에 건조할 때는 더욱더 건조해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도 여름철에 이 호우성의 이 강수량은 많아지고 있고요. 봄철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가물잖아요. 봄철에 가뭄은 더욱더 강해지는. 그래서 같은 그 영역 안에서도 홍수와 가뭄이랑 전혀 상반된 현상이 서로 극단화로 더 많아지는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의 특징입니다. 야, 오늘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이해의 폭도 좀 넓어졌네요. 예, 이게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맨날 왜 이런가 하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이랬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마지막 해주셨던 말씀도 자꾸 머리에 맴도네요. 이게 지구가 인류에게 뭔가 경고와 선물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네. 중세의 이야기도 네. 가슴에 남고 머릿속에 남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많이 주셨는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요거 하나만 더 할까요? 데이터 센터 구축과 온난화는 상관성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쪽 뭐 데이터 센터 이쪽 분야가 제가 그거는 아닌데 그래서 그냥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작년에 우리 이제 영국의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 데이터 센터와 AI와 데이터 센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막 굉장히 다르다라고를 거기서 봤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제목 자체가 exception 예외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에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5%인데 그게 앞으로 5년 이내에 10%까지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만의 예외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이 그 기준을 갖고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팍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대한민국은 뭐 그렇게 따로 돼 있지는 않았지만 유럽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5% 2% 정도를 데이터 센터에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늘어나봤자 한 3% 정도까지밖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이거 이야기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야 우리가 AI를 갖다가 우리 국산품을 쓰는 게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더니 뭐 국산품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네. 네. 만들려고는 하지만 네. 막 그래서 다 지금 우리가 미제를 그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그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를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지금 들어가는 전력을 다 AI에 쓰냐? 우리 각자가 한번 AI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다가 데이터 센터는 거의 데이터 스트리밍 우리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보는데 주로 다 쓰고요. 한 이제 AI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0% 정도 그렇죠. 10% 내외인 것 같네요. 네. 야 그런데 왜 이 세상은 모든 언론은 데이터 센터 저거를 안 하면 막 그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게 이제 의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어떤 거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아까 제가 이제 이미 이 세상은 얼어 죽는 사람보다 이 폭염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이 냉방 시설이라고 하는 건 생존의 필수품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미 냉방용 전력이 전체 전력의 약 10%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런 폭염으로 그대로 가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 2050년이면 현재보다 약 3배의 전력이 냉방용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30%까지 가는 거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왜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왜 데이터 센터 저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까? 그러네요. 또 얘기를 들어. 가만히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판단한 건데 데이터 센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윤을 갖다가 빨아들여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언론과 여기에서는 거기에 너무 우리는 뭐 재벌의 뭐 그러한 사람들의 뭐 행위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 너무너무 관심 갖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마치 나의 가치가 되는 것처럼.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이 기후변화 때문에 다가올 이 냉방이라고 하는 이 실존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둔감한가? 그러네. 그것도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뭔가 이것도 굉장히 지금 왜곡된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거 한 번 더 나오셔야겠는데 그냥 이렇게 질문 받고 대답 드리는 것만 해도 한 시간은 할 수 있겠는데 다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재미있지?라는 평들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남길지 그리고 어떤 지구에서 살아갈지 그 답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오늘 여러 좋은 말씀 해주신 조천호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